진급 자리는 하나뿐이거든, 한유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백인호 중위는 자신의 군합발로 방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여군 동료가 바위를 잡고 있던 손을 힘껏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바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녀의 몸이 하얀 빗줄기 속으로 저 아래 보이지 않는 깊은 절벽 속으로 자유낙하했습니다. 그는 유일한 경쟁자를 제거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헬멧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그의 모든 배신 행위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의 비극적인 신호가 대한민국 군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바로 그녀의 부모님에게 자동으로 전송되었다는 사실을. 진정한 복수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요함이 내려앉은 저녁,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높은 권위가 머무는 어느 관사의 식당. 공기마저 군기가 잡힌 듯 팽팽한 이곳에선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조차 절도 있게 울렸다. 식탁에 마주 앉은 이는 대한민국 육군을 호령하는 4개의 별, 육군 참모총장 한철민 대장과 그의 아내이자 미래의 장교들을 길러내는 육군 사관학교장 김수현 중장이었다. 군복을 벗은 차림이었지만 두 사람의 몸에 밴 강직함과 서슬퍼런 기운은 조금도 가려지지 않았다. 한철민 대장이 무거운 침북을 먼저 깼다. 그의 목소리는 전장을 울리던 호령과 달리 깊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X산악 특공여단,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이 심상치 않소. 아내 김수연 중장은 우아하게 식사를 이어가면서도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남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군에서 소문이란 곧 확인해야 할 첩보나 다름없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소. 능력 있는 장교들이 이유 없이 진급에서 누락되고 그 자리를 실력도 없는 풋내기들이 꿰차고 있다는군. 그들 뒤에는 어김없이 여단장 백상훈 대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한철민 대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는 단순한 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암세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급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 매관, 매직. 그것은 국가를 지키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피와 땀을 배신하는 최악의 범죄였다. 백상훈 대령, 그 자의 아들인 백인호 중위가 이번 대위 진급 심사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말도 있더군요. 김수현 중장이 나지막이 말을 보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감이 선명하게 묻어났다. 육군 사관학교장으로서 그녀는 생도들에게 조국에 대한 헌신과 공정한 군인 정신을 가르쳤다. 그러나 현실은 썩을 사과 상자처럼 부패가 번져나가고 있었다. 백인호, 육사 시절부터 평판이 좋지 않았던 생도였죠. 훈련 성적은 겨우 턱걸이, 동기들 사이에서는 아비백만 믿고 나대는 속물로 불렸습니다. 그런 자가 특공여단에서 진급 1순위라니 정직하게 땀 흘리는 다른 장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만도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오가는 동안 식탁의 한쪽에서 묵묵히 식사를 하던 젊은 장교가 있었다. 갓 소위 계급장을 단 한유진. 그녀는 두 사람의 딸이자 바로 얼마 전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최고의 엘리트였다. 사격, 격투, 전술지휘,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군인. 하지만 지금 그녀는 부모님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그저 날카로운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정보들이 조합되고 하나의 작전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한철민 대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감찰을 보내도 소용이 없었어. 백상훈 그 자는 교활한 족제비 같아서 냄새를 맡으면 모든 증거를 싹 치워버리지.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꼬리를 잡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내부 고발이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여단 안에서 백상훈의 권력은 제왕과도 같을 테니 누구도 쉽사리 나설 수 없겠죠. 김수현 중장의 말에 식당 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바로 그때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X 산악특공여단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한철민 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딸의 당돌한 발언에 놀라기보다 그 안에 담긴 결의를 먼저 읽었다. 유진아, 그건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곳은 전장보다 더 위험한 곳일 수 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야. 그래서 가야 합니다, 아버지. 그 맹수들을 사냥하려면 저 역시 사냥꾼이 되어야 하니까요. 지금 제 계급은 소위입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육사교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갓 임관한 세상 물정 모르는 햇병아리로만 보겠죠. 그것이 최고의 위장입니다. 한유진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자신의 낮은 계급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김수현 중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딸을 응시했다. 네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지? 혼자서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을 상대하겠다고? 그건 무모한 짓이다.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과 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일원이 되어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증거를 수집할 겁니다. 백상훈 대령과 백인호 중위의 목소리, 그들이 돈을 주고받는 장부,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그 모든 것을 담아오겠습니다. 저는 육사에서 배운 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딸의 확고한 의지에 두 장군은 말을 잃었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부정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떠올랐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인 정신이 그들의 딸에게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한철민 대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빛은 다시 전장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좋다. 다만 이것은 명령이 아닌 너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인 임무가 아닌 비밀 작전이다. 그 누구의 지원도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모든 책임은 너 혼자 져야 한다. 그래도 가겠느냐? 네, 가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대한민국 군의 명운을 건 위험한 비밀 임무가 한 가족의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며칠 후 깎아지른 듯한 화강한 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지대. 이곳에 자리 잡은 X 산악특공여단의 공기는 유독 차고 거칠었다. 바람 소리마저 악 소리를 내며 병사들의 뺨을 후려쳤다. 여단 본부 건물, 여단장실에서는 이곳의 제왕, 백상훈 대령이 두툼한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의자에 거만하게 몸을 기댔다. 그의 뱃살은 군복 위로 불룩하게 튀어나왔고 기름진 얼굴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의 앞에는 아들인 백인호 중위가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다. 백중위는 아버지의 권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 오만함이 얼굴에 가득했다. 그의 군복은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전투화는 거울처럼 반짝였다. 험난한 훈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번 진급심사 문제 없겠지, 아버지? 백인호가 건들거리며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 따위는 없었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챙겨줄 든든한 배경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백상훈 대령은 코웃음을 치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이 애비가 누구냐? 이 여단 안에서 내 말 한마디면 떨어지는 낙엽도 다시 붙는다. 니놈 서류는 이미 1순위로 올라가 있으니 걱정 붙들어 매. 그냥 훈련받는 신용이나 좀 하고 있어. 너무 티나게 놀면 다른 놈들이 시끄럽게 지저대니까. 에이, 걱정 마셔. 그깟 훈련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최종 평가는 아버지가 하시는 건데. 근데 이번에 새로 온다는 소위놈은 어떤 놈입니까? 백인호의 질문에 백상훈 대령은 책상 위의 서류를 귀찮다는 듯이 툭 던졌다. 한유진 소위라던가 뭐 육사 수석 졸업이라는데 그래봤자 책상 물림 애송이겠지. 그런 애들이 꼭 현실 파악 못하고 정의감에 불타서 설쳐대다가 알아서 나가 떨어지더군. 아니면 머리가 좀 돌아가는 놈이라면 이곳의 생존 법칙을 금방 깨닫게 될 거고. 백상훈 대령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말하는 생존 법칙이란 곧 상납을 의미했다. 그는 새로 부임하는 장교들을 하나의 수입원으로 볼 뿐이었다.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다. 얼마나 충성심을 돈으로 증명하느냐가 그의 유일한 평가 기준이었다. 잘 구스려서 우리 사람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싹을 잘라버리던가. 알아서 판단해라. 네 경쟁자가 될 만한 놈들은 미리미리 가지를 쳐내야 편해지는 법이야. 하, 걱정 마시라니까요. 육사수석? 웃기지도 않네요. 그 잘난 머리로 험한 산이나 제대로 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제가 아주 깍듯하게 군대물 한번 제대로 먹여주겠습니다. 백인우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두 부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부패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새로운 소위 한유진이 자신들의 왕국을 뿌리부터 뒤흔들 지옥의 사냥개가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 순간 여단 위병소로 한유진 소위를 태운 군용차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썩어 빠진 왕국의 성문을 날카롭게 꿰뚫고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한유진 소위의 X산악특공 여단 생활은 연병장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의 부임은 그 어떤 특별한 의전이나 환영 없이 마치 수많은 부속품 중 하나가 제자리를 찾아온 듯 조용하고 사무적으로 이루어졌다. 군장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그녀는 여단장 백상훈 대령에게 부임 신고를 하기 위해 본부 건물로 향했다. 복도를 울리는 한유진의 군화 소리는 일정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소리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된 군인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여단장실 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다. 소위 한유진, 여단장님께 부임 신고합니다. 들어와. 문 안에서 기름지고 권태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유진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파묻히듯 앉아있는 백상훈 대령의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 입속에만 밝은 늙은 사업가에 가까웠다. 그는 한유진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마치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네가 육사수석이라는 한유진 소위인가? 네, 그렇습니다. 한유진은 꼿꼿한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눈은 백상훈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고 있었다. 그 시선에서 백상훈은 순간 자신도 모를 불쾌감과 위압감을 느꼈다. 책상 물림인 줄 알았더니 그 눈빛만큼은 잘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래, 수석이라. 공부는 잘했나 보군. 하지만 여긴 학교가 아니야. 책상머리에서 배운 이론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이지. 특히나 우리 산악특공여단은 더더욱 그렇고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깨져봐야 군인이 뭔지 알게 될 거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백상훈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길을 꺾으려 했지만 한유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저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대답을 할 뿐이었다. 그 태도가 백상훈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여단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백인호 중위가 제 집처럼 들어왔다. 아버지, 아까 말씀하신 건 백인호는 방 안에 서 있는 한유진을 발견하고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는 한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이 아가씨가 이번에 새로운 신임 소위? 이야, 우리 부대에 여군이 다 오네. 그것도 육사 수석 나으리께서. 이런 험한 곳에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사울 편한 부대도 많을 텐데. 그의 말투는 명백한 조롱이었다. 한유진은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향해 몸을 돌려 정식으로 경례했다. 소위 한유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중위님. 그래, 잘 해보라고. 백인호는 자신의 도발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한유진의 모습에 김이 샌 듯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는 이 햇병아리 여군 장교가 곧 자신의 발 아래서 기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첫 훈련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부임 첫 주, 전 부대원이 참가하는 종합장애물 훈련이 실시되었다. 산악특공대의 훈련장은 그 이름만으로도 병사들을 질리게 할 만큼 험악하기로 유명했다. 깎아지른 절벽을 본뜬 수집벽, 통나무 외줄타기, 진흙탕 포복부간까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코스였다. 백인호 중위는 훈련에 앞서 자신의 소대원들 앞에서 거들먹거렸다. 잘들 봐둬라. 장애물 극복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나처럼 요령 있게 해야지. 괜히 힘만 쓰다가는 시작도 전에 퍼지게 될 테니. 그는 출발 신호와 함께 뛰쳐나갔지만 그의 모습은 그가 뱉은 말과는 전혀 달랐다. 높은 벽 앞에서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며 낑낑거렸고 외줄타기에서는 거의 기다시피 간신히 건넜다. 몇몇 구간에서는 감시하는 교관의 눈을 피해 슬쩍 건너뛰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숨을 헐떡이며 결승선을 통과한 뒤 마치 대단한 업적이라도 이룬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한유진의 차례가 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몇몇 병사들은 여군이 저걸 어떻게 통과해? 라며 수군거렸다. 백인호는 팔짱을 낀 채 어디 한번 망신당해봐라 하는 심보로 그녀를 지켜봤다. 출발 신호가 울렸다. 한유진은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물이 흐르듯 바람이 지나가듯 모든 장애물을 가볍게 통과했다. 수직벽은 성난 고양이처럼 단숨에 기어올랐고 외줄은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균형을 잡고 건넜다. 진흙탕 포복 구간에서는 뱀처럼 낮고 빠르게 기어 흙탕물이 묻는 것조차 최소화했다. 연병장에는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녀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한편의 고개 혹은 예술에 가까웠다. 교관조차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스토거치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여군 신기록은 물론 부대 전체 역대 기록에 근접하는 엄청난 기록이었다. 백인호 징위의 기록보다 무려 1분 이상 빠른 시간이었다. 훈련이 끝난 후 백인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한유진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야, 한유진, 너 뭐냐? 무슨 쇼 하는 거야? 여자가 뭐 저렇게까지 유난을 떨어? 한유진은 땀을 닦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저는 훈련에 임했을 뿐입니다. 유난을 떤 적 없습니다. 뭐? 이게 지금 상관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부대 분위기 흐려대는 거라고. 적당히 좀 하란 말이야. 알아들어? 그의 가짜는 트집에도 한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군인에게 훈련의 성과로 부대 분위기를 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위님.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한유진의 반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에 이어진 사격 훈련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대 전체에 각인시켰다. 백인호는 자신의 사격 실력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20발 중 18발을 명중시킨 후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표적지를 흔들어 보였다. 특등사수에 해당하는 훌륭한 성적이었다. 봤나? 총은 이렇게 쏘는 거다. 감으로 쏘는 거지. 책에서 배운 대로 쏘는 게 아니라고. 그가 한유진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한유진은 아무 대답 없이 자신의 사선에 섰다. 그녀는 격발소음으로 가득한 사격장 안에서 마치 자신만의 고요한 세계에 들어간 듯 완벽한 평온을 유지했다. 그녀의 호흡은 느리고 깊어졌고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밀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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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어 20발의 총성이 울렸다. 사격 통제관이 그녀의 표적지를 확인하러 갔을 때 그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20발의 총알이 모두 10점 만점의 검은 원 안에 거의 한 점에 박혀 있었던 것이다. 만발! 그것도 신들린 듯한 탄착군이었다. 사격장 전체가 술렁였다. 이것은 단순한 특등사수의 수준을 넘어선 국가대표급 실력이었다. 백인호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한유진의 표적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한유진의 활약은 체력과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분대 단위 모의 전술 훈련에서는 그녀의 천재적인 지휘 능력이 빛을 발했다. 가상의 적진에 침투하여 목표물을 탈취하는 훈련이었다. 백인호가 이끄는 분대는 전공법을 택했다. 적의 예상 경로로 우직하게 돌파하려다 매복에 걸려 전멸 판정을 받았다. 반면 한유진은 분대장을 맡자마자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우회로를 찾아냈다. 그녀는 적의 허리를 찌르는 기만 전술을 펼쳐 적의 주력 부대를 다른 곳으로 유인한 뒤 최소한의 병력으로 목표물을 완벽하게 탈취해냈다. 그녀의 작전 브리핑을 듣던 중대장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소희, 자네의 전술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창의적인 발상이군. 마치 체스 마스터가 수를 읽는 것 같아. 칭찬이 쏟아질수록 백인호의 심기는 뒤틀려갔다. 한유진은 그에게 있어 더 이상 신경 쓰이는 신참이 아니었다. 자신의 무능함을 비추는 거울이자 다가오는 대위 진급 심사에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르는 가장 강력한 적이었다. 그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위기감은 곧 아버지 백상훈 대령에게로 전해졌다. 그날 저녁 훈련을 마친 한유진에게 전령이 달려왔다. 한유진 소위님, 여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여단장실로 가보셔야겠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한유진은 직감했다. 그녀는 흙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 그대로 여단장실로 향했다. 여단장실의 분위기는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다. 백상훈 대령은 시가 대신 펜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한유진을 자리에 앉히지도 않은 채 한참 동안 서류만 뒤적이며 그녀를 세워두었다. 의도적인 길들이기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백상훈이 입을 열었다. 한소희, 요즘 아주 활약이 대단하더군.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부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전술훈련에서는 영웅이 되었다지?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비꼬는 듯한 냉기가 흘렀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임무에 충실한 건 좋지, 아주 좋아.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야. 백상훈은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한유진을 노려보았다. 여기는 좀 특수한 곳이야, 한소희. 능력만 좋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곳이 아니란 말이지. 때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둥글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더 인정을 받기도 해. 너무 혼자 뾰족하게 튀어나오면 그 튀어나온 부분이 부러지기 십상이거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아들의 진급에 방해가 되는 가시를 미리 제거하려는 속셈이었다. 한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요한 눈으로 백상훈을 마주보며 대답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정직하게 훈련받고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둥글게 어울리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백상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자신의 말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이 어린 소위의 당돌함에 그는 실소했다. 그래,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군. 좋아, 그럼 내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주지.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이곳에서는 말이야, 알아서 잘 기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법이야. 괜한 정의감이나 공명심으로 날뛰다가는 내 군 생활이 아주 피곤해질 수 있어. 아주 많이. 내 아들 인호의 진급이 코앞이다. 괜히 그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거치적거리지 않는 게 네 신상에 좋을 거야. 이건 충고다, 한소희. 알아서 기어라. 그 말은 한유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이것은 단순한 압력이었다. 부패한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워하는 대신 속으로 웃었다. 덫에 걸렸군, 백상훈.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죄를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녀의 군복 주머니 안에서는 소형 녹음기가 조용히 그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단장님. 한유진은 짧게 대답하고 여단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등 뒤로 백상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한유진이 자신의 경고를 알아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그 가시가 실은 자신의 심장을 꿰뚫어버릴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막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백상훈 대령의 서슬퍼런 경고가 있었던 날 이후 부대 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한유진을 향한 노골적인 견제와 압박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훈련 중 교관들은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그녀를 질책했고 일부러 더 힘든 과제를 부여하며 그녀를 시험에 들게 했다. 하지만 한유진은 묵묵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그들의 유치한 방해 공작은 오히려 그녀의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될 뿐이었다. 그럴수록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단연 백인호 중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 압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한유진의 모습에 분노를 넘어선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만 같아 참을 수가 없었다. 대위 진급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의 불안감은 마침내 비열한 행동으로 폭발했다. 그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간 독도법 훈련이 예정된 날이었다. 장교들은 2인 1조로 나뉘어 지정된 좌표를 찾아 복귀해야 했다. 공교롭게도 한유진은 백인호와 같은 조로 편성되었다. 모두가 이것이 백인호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 장비를 챙기는 한유진에게 백인호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몇몇 아첨꾼 장교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다. 어이, 한유진 소위, 오늘 밤 산길이 꽤 험하던데 괜찮겠어? 여자 혼자 밤산을 타는 건 무서울 텐데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값싼 동정심과 조룡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주변의 장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한유진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은 채 침착하게 대답했다. 밤사는 군인에게 성별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과 담력만을 시험할 뿐입니다. 하, 말은 아주 청산유수야. 그래, 네 실력 잘난 건 누가 모르냐. 근데 말이야, 세상 일이 실력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 백인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본 뒤 오직 한유진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만든 정글이야. 그리고 이 정글에는 정글만의 룰이 있지. 그는 잠시 말을 끊고 한유진의 반응을 살폈다. 한유진은 여점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응시했다. 그 태연함에 더욱 화가 치민 백인호는 본색을 드러냈다. 역에서 별 달고 싶어? 편하게 군생활하고 싶냐고. 그럼 성의를 보여야지. 니까짓 게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서류 맨 위에 도장 찍는 건 우리 아버지야. 알아들어. 성의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뒷골목에서 돈을 뜯어내는 양아치와 다를 바 없었다. 한유진은 그의 저급한 단어 선택에 속으로 경멸의 웃음을 삼켰다. 드디어 쥐새끼가 꼬리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제가 알아들어야 할 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유진이 일부러 되물었다. 덫을 놓기 위해서는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녀의 군복 단추에 위장된 초소형 녹음기는 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백인호는 그녀가 겁을 먹고 타협의 여지를 보인다고 착각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노골적으로 말했다. 역시 육사 수석이라 그런가 말이 잘 통하네. 별거 없어. 그냥 다른 놈들 하는 만큼만 하면 돼. 이번 진급 심사 전에 깔끔하게 장 3개만 준비해.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려서 내 군생활 앞으로 활활 날게 해줄 테니까. 어때? 간단하지? 장 3개. 군에서 통용되는 은어로 1,000만 원 단위 3장, 즉 3,000만 원을 의미했다. 군인의 명예와 진급을 돈으로 흥정하는 추악한 거래가 상관의 입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흘러나왔다. 한유진의 눈빛이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만약 제가 그럴 돈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백인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제안을 감히 거절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 이 계집애가 지금 장난하나? 너 지금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주변에 있던 장교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물러섰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건 그냥 제안이 아니야. 명령이고 경고야. 여기서 살아남고 싶으면 까라면 까야지. 어디서 토를 달아. 그는 한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한유진은 밀려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경멸감에 백인호는 이성을 잃었다. 좋아, 네가 선택한 거다. 후회하지 마라. 그는 한유진의 귓가에 얼굴을 바싹 들이대고 독사처럼 속삭였다. 훈련 받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 특히 이런 캄캄한 밤 산에서는 말이야. 발 한 번 잘못 헛디디면 그냥 가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네 그 잘난 실력이 미끄러운 돌멩이 앞에서도 통할까? 그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자신의 진급을 위해 동료 군인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하는 파렴치한 범죄였다. 한유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위님. 하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잇는 것보다 대낮에 양심을 잇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한유진은 그에게서 몸을 돌려 자신의 장비를 챙겼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백인호는 그녀의 등 뒤에 대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차마 더 이상 손을 대지는 못했다. 그날 밤 한유진은 일부러 백인호와 거리를 두며 홀로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인호의 협박은 그녀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안겨주었다. 이제는 단순한 비리 조사를 넘어 이 부패한 조직의 뿌리를 뽑아낼 칼을 갈아야 할 때였다. 훈련이 끝난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한유진은 막사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여단 본부의 행정반이었다. 그녀는 낮에 미리 파악해둔 경비 동선과 순찰 시간을 계산하며 그림자처럼 건물 안으로 스며들었다. 행정반 사무실은 서류와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작은 펜라이트 불빛에 의지해 장교들의 인사기록 카드가 보관된 캐비닛으로 향했다. 자물쇠는 그녀가 육사 시절 특수훈련을 통해 익힌 기술 앞에 맥없이 열렸다. 그녀가 찾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진급한 장교들과 반대로 계속해서 진급에서 누락된 장교들의 명단이었다. 그녀는 백상훈 대령이 부임한 이후의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진급자 명단에는 백인호처럼 실력은 없지만 아버지가 고위직이거나 부유한 집안 출신의 장교들의 이름이 유독 많았다. 반면 누락자 명단에는 각종 훈련과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력파 장교들의 이름이 질비했다. 한유진은 준비해온 초소형 스캐너를 꺼내들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인사기록 카드와 근무평정 서류들을 하나하나 스캔하기 시작했다. 특히 근무평정 점수가 조작된 흔적이 여력한 서류들은 따로 분류했다. 누군가의 점수는 이유 없이 깎여 있었고 백인호 같은 자들의 점수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의 증거였다. 그녀의 조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목표인 여단 경리과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 부패의 핵심, 돈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을 터였다. 경리과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은 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한유진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아버지가 만약을 위해 건네준 군 내부망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USB였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다. 몇 번의 복잡한 명령어 입력 끝에 그녀는 암호화된 회계 장부 파일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의 향연 속에서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상적인 부대 운영비와는 별도로 관리되는 특별사업비라는 명목의 비자금 계좌가 존재했다. 그 계좌에서는 주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인출되어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인출 시기는 진급 심사 시기와 기묘하게 일치했다. 한유진은 모든 회계 자료와 자금 이체 내역을 통째로 복사했다. 이것으로 백상훈 부자의 목을 쬐 물증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사무실을 나오기 전 그녀의 눈에 한 가지 서류가 더 들어왔다. 그것은 과거 진급에서 누락된 후 불명예 전역을 신청한 한 대위의 서류였다. 그는 한때 여단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지만 백상훈에게 밉보인 후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다 결국 군복을 벗어야 했다. 그의 서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군을 떠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한유진의 가심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받고 진급을 시켜주는 비리가 아니었다. 조국에 충성하려 했던 한 군인의 꿈과 명예를 무참히 짓밟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그녀는 그 서류마저 조용히 카메라에 담았다. 어둠 속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한 한유진은 다시 그림자처럼 막사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대한민국 군의 가장 추악한 비밀이 담긴 작은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다. 백인호의 어설픈 협박은 결국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제 머리를 들이민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증거를 터뜨릴 결정적인 무대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무대는 그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바로 그 순간이 될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대위 진급심사의 마지막 관문이자 X산악특공여단 최악의 지옥훈련으로 불리는 암벽 등반 평가의 날이 밝았다. 훈련장의 이름은 아침봉. 하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사신의 등줄기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더 자주 불렸다. 해발 800m 높이의 화강한 봉우리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하늘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것처럼 흉포한 위용을 자랑했다. 거의 90도에 가까운 경사, 손가락 하나 제대로 걸치기 힘든 미세한 크랙,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드는 변덕스러운 산바람. 이것은 인간의 오만함을 비웃으며 오직 겸허한 도전자에게만 길을 열어주는 자연의 성역이었다. 평가의 방식은 간단했다.
각저 최소한의 안전장비만을 착용한 채 아침봉에 지정된 루트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복하는 사람이 최종 우승자가 되는 것이었다. 이번 평가의 결과는 진급 점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실상 이번 암벽 등반의 1위가 곧 새로운 대위 계급장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였다. 출발선에선 20명 남짓한 장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야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저 까마득한 절벽의 정상을 향해 있었다. 그들 중에서도 유독 두 사람에게 모든 이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혜성처럼 등장하여 모든 훈련에서 발군의 기령을 선보인 신예, 한유진 소위, 그리고 여단장의 아들이라는 절대적인 후광을 등에 업고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백인호 중위. 백인호는 출발 직전까지도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일부러 한유진이 들여라는 듯 큰 소리로 동료들에게 떠벌었다. 저까지 바위 절벽 그냥 뒷산 오르는 셈 치면 되는 거 아니야? 힘 좀 쓰면 금방이지. 괜히 쩔쩔매다가 중간에 포기나 하지 말라고들. 그의 오만한 태도에 몇몇 장교들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비위를 맞췄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의 실력이 아닌 그의 배경이 부러울 뿐이었다. 저 멀리 평가를 감독한다는 명목으로 나와 있는 백상훈 대령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쌍안경으로 다른 장교들은 본체만 제하고 오직 아들의 모습만을 좇고 있었다. 그 노골적인 편애가 바로 백인호의 자신감의 근원이었다. 반면 한유진은 고요했다. 그녀는 출발선에 서서 말없이 절벽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단순히 정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바위의 결, 크랙의 깊이, 바람의 방향, 햇빛의 각도까지 그녀는 눈으로 이미 절벽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아침봉은 정복해야 할 개상이 아니라 존중하며 함께 호흡해야 할 거대한 생명체와도 같았다. 출발! 감독관의 외침과 함께 장교들은 일제히 절벽을 향해 달려들었다. 초반부터 경쟁은 치열했다. 모두가 좋은 루트를 선점하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였다. 백인호는 초반부터 무섭게 치고 나갔다. 그는 자신의 완력을 과신하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등반을 시작했다. 기술이나 효율성보다는 오직 속도에만 집착했다. 그 덕에 그는 가장 먼저 선두 그립을 형성하며 앞서 나갈 수 있었다. 한유진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따라 침착하게 올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부드럽고 정교했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교과서적인 등반이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속도는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힘으로만 밀어붙이던 다른 장교들이 지쳐감에 따라 그녀의 순위는 꾸준히 상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두는 예상대로 두 사람으로 좁혀졌다. 무식할 정도의 힘으로 버티는 백인호와 강철 같은 지구력과 완벽한 기술로 그 뒤를 바짝 쫓는 한유진. 두 사람의 등반 스타일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었다. 백인호의 등반이 투쟁이라면 한유진의 등반은 조화에 가까웠다. 백인호는 뒤에서 자신을 압박해오는 한유진의 존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신경질적인 표정을 지었다. 젠장, 저 계집애 거머리처럼 떨어지질 않네. 내가 여기서 밀릴 것 같아. 조급함은 그의 체력을 더욱 빨리 갉아먹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고 팔과 다리의 근육은 가늘게 경련하기 시작했다. 호흡은 이미 턱끝까지 차올라 거친 소리를 내뱉었다. 반면 한유진의 호흡은 여전히 고르고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눈앞의 백인호를 경쟁자로 여기기보다 그저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하나의 장애물로 여길 뿐이었다. 절벽의 중반부를 넘어 가장 난 코스로 불리는 악마의 굴뚝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마침내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악마의 굴뚝은 양쪽 벽 사이의 좁은 틈을 이용해 등과 다리로 버티며 올라가야 하는 고난도 구간이었다. 이곳을 통과하려면 강한 근력은 물론 고도의 균형감과 유연성이 필요했다. 한유진은 이 구간에 접어들자 오히려 더욱 침착해졌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호흡을 고른 뒤 틈새의 폭과 바위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했다. 그리고는 마치 한 마리의 뱀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몸을 밀어넣었다. 그녀는 등과 무릎, 팔꿈치를 이용해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위로 나아갔다. 하지만 백인호는 달랐다. 이미 체력이 바닥난 그는 조급함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기술 따위는 무시한 채 오직 팔 힘에만 의존해 억지로 몸을 끌어올리려 했다. 크! 젠장할!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팔 근육은 터질 듯이 팽창했고 힘을 줄 때마다 비명을 질렀다. 그의 등반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떨어질 듯 아슬아슬했다.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유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런 식으론 오래 버티지 못해 체력 안배에 완전히 실패했군.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백인호는 악마의 굴뚝을 거의 다 빠져나올 무렵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다음 홀드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몸을 뻗었다. 하지만 밤새 내린 이슬에 젖어있던 바위 표면은 생각보다 훨씬 미끄러웠다. 순간 그의 손이 홀드에서 미끄덩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떨어져 나갔다. 억! 짧은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균형을 잃고 허공으로 기울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다른 손으로 미친 듯이 벽을 더듬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발 역시 디디고 있던 곳에서 미끄러지며 그의 육중한 몸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그의 허리에 연결된 확보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그의 몸을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추락의 충격으로 인해 로프를 바위에 고정시켜 두었던 확보물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백인호는 공중에 매달린 채 자신이 처한 끔찍한 상황을 깨달았다. 위에서는 더 이상 잡을 것이 없었고 아래는 수백 미터의 낭떠러지였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줄인 확보물은 금방이라도 뽑혀나갈 듯 삐걱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는 그동안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원초적인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헐떡거리기만 했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모두 내던진 처절하고 비굴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살려줘! 누가 나 좀 살려줘!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찢어질 듯 갈라져 있었다.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허우적거렸다. 제발, 나 아직 죽기 싫어. 아버지, 아버지! 아들을 부르는 그의 비명은 산 전체에 메아리 쳤다. 아래쪽에서 쌍안경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백상훈 대령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버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 백인호는 자신의 바로 몇 미터 아래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는 차가운 눈과 마주쳤다.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격에 붙어 공포에 질려 발버둥치는 백인호를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상황을 분석하는 듯한 냉철한 이성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백인호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그녀를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한유진, 한소희, 나 좀 구해줘. 네가 나 좀 끌어올려줘.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명령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전 그녀에게 훈련 중에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협박했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만 남은 한 마리 겁에 질린 짐승이 그곳에 매달려 있었다. 그의 생명줄은 이제 그가 그렇게 경멸하고 짓밟으려 했던 한유진의 손에 달려 있었다. 절벽에 매달린 백인호의 처절한 비명은 한유진의 귓가를 맴돌았다. 바로 며칠 전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남자의 비굴한 애원이었다. 그를 그대로 두고 올라간다면 1등은 물론이고 대위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이것은 어쩌면 신이 내린 정당한 복수의 기회일지도 몰랐다. 잠시 동안 한유진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협박, 아버지 백상훈의 오만한 얼굴, 그리고 부패로 얼룩진 이 부대의 현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녀가 배운 첫 번째 가치는 전우애였다. 눈앞에 위험에 처한 전우를 외면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였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악행을 저질렀든 지금 이 순간 그는 구조가 필요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한유진은 아주 짧은 순간의 고민을 끝내고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추락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등반 경로를 수정하여 백인호가 매달린 쪽으로 수평 이동하기 시작했다.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감독관과 동료 장교들은 경악했다. 저기 한소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위험해!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어떡해!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녀의 행동은 교본에도 없는 극도로 위험하고 무모한 시도였다. 작은 실수 하나가 두 사람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었다. 한유진, 너 지금 나한테 오는 거야? 백인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한유진의 모습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공포와 함께 미약한 희망이 그의 눈에 떠올랐다. 한유진은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백인호의 위쪽에 간신히 자리를 잡고 자신의 확보 로프를 이용해 임시 확보 지점을 만들었다.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내며 바위 틈새에 확보물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모든 동작은 신속하고 정확했지만 자신의 체력을 극한까지 소모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손을 잡아! 한유진이 헐떡이며 소리쳤다. 그녀는 한 손으로 간신히 바위를 잡고 버티며 다른 한 손을 백인호를 향해 힘껏 뻗었다. 백인호는 마치 동아줄을 잡듯 미친 듯이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땀과 공포로 축축하고 차가웠다. 끌어올릴 테니 발로 격을 차면서 올라와.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사투가 시작되었다. 한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성인 남성의 무게를 그것도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에서 오직 한 팔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다. 팔의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결코 손을 놓지 않았다. 백인호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그는 한유진의 지시대로 벽을 차며 올라오려 했지만 이미 체력이 바닥난 그의 몸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조금만 더! 한유진의 입에서 신음 섞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짰다. 그녀의 시야가 순간 하얗게 변했다가 돌아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마저 함께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바로 위쪽에 있는 작은 바위턱이 들어왔다. 어른 한 명이 겨우 웅크릴 수 있는 작은 공간. 저곳까지만 끌어올린다면 둘 다 살 수 있었다. 저기까지만 가면 돼. 그녀는 마지막 힘을 폭발시켰다. 크아 하는 괴성과 함께 그녀는 백인호의 몸을 낚아채듯 위로 끌어당겼다. 마침내 백인호의 몸이 기적처럼 바위턱 위로 올라서는데 성공했다. 그 직후 한유진도 거의 기다시피 바위턱으로 몸을 피신시켰다. 두 사람은 좁은 공간에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백인호는 자신이 살아났다는 안도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을 구해준 한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고맙다 한유진. 네가 내 목숨을 살렸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녀에게 그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사를 느끼는 듯했다. 한유진은 아무 대답 없이 가쁜 숨을 고르며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백인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체력을 소진한 상태였다. 팔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렸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지금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백인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가 문득 자신들의 상황을 까달았다. 둘 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상은 바로 코앞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는 자신을 구해줬지만 지금은 완전히 탈진해버린 유일한 경쟁자가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서 저 계집애만 없다면 1등은 내 것이다. 대위 계급장도, 아버지의 칭찬도 모든 것이 내 차지가 된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고마움과 안도감은 그의 비뚤어진 야망과 시기심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을 보고 있었다. 한유진의 지친 얼굴, 가쁘게 오르내리는 어깨, 힘없이 바위턱을 잡고 있는 하얀 손. 그 모든 것이 그의 탐욕을 자극했다. 그는 결심했다. 아주 잠깐의 망설임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인간적인 감정이 모두 지워지고 다시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몸을 조금 일으키며 마치 악수를 청하려는 듯 한유진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군화발로 한유진의 손등을 있는 힘껏 내리찍었다. 아! 예상치 못한 공격에 한유진은 짧은 비명을 질렀다.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녀의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바위턱을 잡고 있던 손이 미끄러지며 그녀의 몸이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허공으로 기울었다. 한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백인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오직 목표를 달성했다는 만족감과 잔인한 미소만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승리자의 눈빛으로 추락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모양으로 말했다. 잘 가라. 한유진의 몸은 속수무책으로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그녀의 시야에 푸른 하늘과 백인호의 비웃는 얼굴이 빠르게 멀어져 갔다.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몸이 허공에 떠있는 기묘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배신, 당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준 전우에게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당했다. 이것이 자신이 믿었던 군인 정신의 말로인가? 이것이 자신이 지키려 했던 정의의 대가인가? 절망과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휩쓸었다. 백인호는 한유진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떨어진 곳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쉬미한 비명과 잠시 후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 그는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했다.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안타까운 추락 사고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이제 유일한 승리자였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정상을 향해 마지막 등반을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다. 그는 곧 정상에 도착하여 승리의 깃발을 뽑아들고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 유능한 신임 대위로서 모두의 축하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밀어 떨어뜨린 것은 한 명의 여군 장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과 육군사관학교장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었으며 자신의 가문 전체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갈 복수의 화신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곧 가장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될 운명이었다. 절벽 아래 짙은 안개 속에서 복수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추락. 한유진의 의식은 무한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이 되어 고막을 찢었고 눈앞의 세상은 의미 없는 색채의 소용돌이로 변해버렸다. 죽음의 감각이 온몸을 끈적하게 휘감았다. 백인호의 비열한 미소와 잘 가라고 속삭이던 입모양이 마지막 잔상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지 못했다는 억울함이 심장을 헤집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그녀의 몸을 후려치는 끔찍한 충격이 전해졌다. 으억 하는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은 마치 나뭇잎처럼 허공에서 나뒹굴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연이어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몸을 채찍처럼 후려쳤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한유진은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녀의 몸은 절벽 중턱에 위태롭게 뻗어나온 거대한 소나무 가지 위에 걸려 있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굵은 나뭇가지들이 그물처럼 얽혀 기적적으로 그녀의 추락을 막아준 것이었다. 만약 몇 미터만 옆으로 비껴나갔더라면 그녀는 형체도 없이 바위 아래로 떨어졌을 터였다.
안도감도 잠시,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다. 왼쪽 팔은 부러진 듯 감각이 없었고 옆구리는 나뭇가지에 찢겨 피가 배어나왔다. 온몸이 멍투성이인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것이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까마득한 절벽 위 정상 부근에서 백인호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그는 이미 정상을 정복하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터였다. 아무도 그녀가 이곳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곧이어 수색대가 투입되겠지만 그들은 절벽 아래쪽만 수색할 것이다. 이곳은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과가출혈과 저체온증으로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었다. 정신 차려, 한유진. 여기서 죽을 순 없어. 그녀는 자신을 다그쳤다. 죽음의 공포는 어느새 차가운 분노로 변해 있었다. 자신을 배신하고 승리를 훔쳐간 백인호, 그리고 이 모든 부패의 근원인 백상훈.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었다. 복수심은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빠르게 점검했다. 부러진 왼팔은 당장 쓸 수 없었다. 하지만 오른팔과 두 다리는 다행히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는 특공대원으로서 익혔던 응급처치술을 떠올렸다. 허리에 차고 있던 보조 로프를 풀어 부러진 왼팔을 목에 걸어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리고 전투복 하의를 찢어 피가 흐르는 옆구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극심한 고통에 신음이 터져나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제 남은 것은 이곳을 탈출하는 것이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섣불리 시도했다가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녀는 주변 지형을 면밀히 살폈다. 다행히 그녀가 걸려있는 소나무 바로 옆으로 바위가 안쪽으로 움푹 파인 작은 동굴 같은 곳이 보였다. 일단 저곳으로 몸을 피해야 했다. 그녀는 오른팔 하나에 온 체중을 실어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다. 부러진 팔의 고통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낭떠러지 위에서 벌이는 필사적인 사투였다. 마침내 그녀의 손이 동굴 입구의 바위턱에 닿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자신의 몸을 동굴 안으로 밀어넣는 데 성공했다. 동굴 안은 축축하고 어두웠지만 적어도 살을 애는 바람은 막아주었다. 한유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동굴바다에 등을 기댔다. 잠시 동안 탈진한 몸이 긴장을 풀자 고통과 함께 서러움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오른손으로 전투복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고 단단한 물체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부모님이 선물해준 특수 제작된 만년필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만년필이었지만 뚜껑을 돌려 분리하면 최첨단 초소형 위성통신장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 세계 어디서든 군사위성을 통해 암호화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녀의 마지막 비상수단이었다. 아버지 한철민 대장은 이 만년필을 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만약 군인으로서 너의 명예와 목숨이 위협받는 최악의 순간이 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호를 보내라. 아비가 하늘에 맹세코 너를 지옥에서라도 구해낼 것이다. 그녀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 작은 LED 화면에 불이 들어오며 위성 신호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만년필에 연결된 극세사 케이블을 꺼내 방수 처리된 주머니에 고이 보관해 두었던 소형 저장 장치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백인호의 협박 녹음 파일, 조작된 인사기록, 비자금 회계장부, 그리고 오늘 이 모든 비극을 담고 있을 그녀의 헬멧 카메라 영상까지. 그녀는 데이터 전송 버튼을 눌렀다. 작은 화면에 파일들이 빠른 속도로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 모든 증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두 사람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된 후 그녀는 마지막으로 짧은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오른손 하나로 떨리는 손가락을 움직여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눌러 담았다.
그녀의 모든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은 의지를 담아서 아버지, 어머니, 저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의 심연에서 복수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서약의 눈물이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통신장치의 전원을 끄고 다시 만년필을 조립해 품속 깊이 넣었다. 동굴 밖에서는 어느새 수색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유진은 구조 신호를 보낼 생각이 없었다. 지금 이 모습으로 구조된다면 모든 것은 단순한 사고로 묻힐 것이다. 백인호는 영웅이 되고 그녀는 무능한 패배자가 될 뿐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멀쩡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야 했다.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그녀는 동굴 안쪽을 살폈다. 다행히 동굴은 반대편으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가 있었다. 그녀는 부러진 팔의 고통을 잊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눈은 이제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에 암표범처럼 차갑고 잔인한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백인호와 백상혼, 그들이 만들어낸 지옥의 파티는 이제 곧 끝날 터였다. 그리고 그 파티의 마지막을 장식할 주인공은 바로 지옥에서 돌아온 그녀 한유진이 될 것이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육군본부의 심장부, 참모총장 집무실. 거대한 태극기와 육군 부대기가 위엄을 자랑하는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최선임 4개의 별이 빛나는 한철민 대장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검토하며 국가의 안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단 한순간의 흐트러짐도 없는 강철 같은 군인의 표상 그 자체였다. 그때 그의 책상에 놓인 위성 직통 전화기에서 나지막한 수신음이 울렸다. 일반적인 보고 라인이 아닌 극소수의 인원만이 아는 비상 채널이었다. 한철민 대장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그 채널을 통해 연락이 온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신호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잠시 부하에게 손짓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뒤 조용히 수신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여러 개의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과 한 줄의 짧은 텍스트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준호, 그의 딸 한유진 소위의 암호명이었다. 한철민 대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X산악특공 여단으로 떠난 딸에게서 비상 채널을 통해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먼저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한철민 대장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뿐, 곧이어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정의가 죽어가고 있다는 딸의 메시지는 그 어떤 장황한 보고서보다 더 처절한 비명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군에 몸담으며 국가와 정의를 위해 살아온 그에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경고였다. 그는 즉시 집무실에 연결된 핫라인을 통해 육군 사관학교장실로 연결했다. 나다.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주시오. 유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소. 수화기 넘어 아내이자 동지인 김수연 중장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남편의 목소리에 담긴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직감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수연 중장이 굳은 얼굴로 참모총장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 역시 군복을 벗은 모습이었지만 그 위엄과 기세는 남편인 한철민 대장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철민 대장은 말없이 화면을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김수연 중장은 딸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어머니로서의 걱정과 군인으로서의 분노가 그녀의 푸른 눈동자 안에서 소용돌이 쳤다. 살아있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오. 한철민 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데이터 파일 중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열었다. 집무실 안에 백인호 중위의 저급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역에서 별 달고 싶어? 깔끔하게 장 3개만 준비해.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려서.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집무실의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듯했다. 돈으로 진급을 흥정하는 목소리, 자신의 아버지를 방패 삼아 협박하는 목소리. 그것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가장 추악한 증거였다. 김수연 중장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파고들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명예를 가르치는 그녀에게 이 녹음 파일은 자신의 교육 철학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모욕이었다. 다음으로 한철민 대장은 문서 파일들을 열었다. 화면에는 조작된 인사기록 카드와 근무 평정 서류, 그리고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비자금 회계장부가 차례대로 떠올랐다. 부패의 규모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히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었다. 백상훈 대령을 중심으로 여단 전체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비리 카르텔이었다. 능력 있는 장교들은 내쳐지고 돈과 연줄이 있는 자들이 그 자리를 꿰차는 시스템. 군의 근간을 정먹는 암세포 그 자체였다. 김수연 중장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저런 썩은 자들이 내 새끼 같은 생도들을 지휘하고 있었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한철민 대장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화면에 떠오른 증거들을 하나하나 뇌리에 새기고 있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인간은 지독할 정도로 냉정해지는 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영상 파일이었다. 파일명은 헬메트캠 파이널. 화면이 켜지자 거친 숨소리와 함께 깎아지른 절벽의 모습이 나타났다. 한유진의 시점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다. 화면은 격렬하게 흔들렸고 아래에서는 백인호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다. 살려줘! 누가 나 좀 살려줘! 두 사람은 딸이 백인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한철민 대장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의자 팔걸이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팔의 근육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딸의 모습,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광경이었다. 이윽고 딸이 기적적으로 백인호를 안전한 바위턱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두 사람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화면 속에서 백인호가 비열한 미소를 짓는 순간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정말 고맙다. 그 말과 함께 화면 속 백인호의 군화발이 카메라를 향해, 즉 딸의 손을 향해 날아왔다. 아! 짧은 비명,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다. 하늘과 땅이 거꾸로 돌고 바람소리가 화면을 집어삼켰다. 카메라는 한없이 추락했다.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끔찍한 충격음을 마지막으로 화면은 암흑으로 변했다.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김수연 중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불꽃이 터져나올 듯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자신의 딸을 죽이려 한 그 악마를 당장이라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한철민 대장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는 그저 암흑으로 변한 화면을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곧 폭발할 화산의 마그마처럼 뜨겁고 무서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김수연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당장 군 검찰을 투입해야 합니다. 저 악마 같은 부자를, 백상훈과 백인호를 당장 체포해서 군사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살인미수입니다. 명백한 살인미수예요. 그녀는 당장이라도 일어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기세였다. 하지만 한철민 대장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아니, 아직이요. 여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유진이가, 우리 딸이 죽을 뻔했습니다. 저 악마놈의 손에. 알고 있어. 나 역시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놈들의 목을 비틀고 줍은 심정이요. 하지만 그렇게 끝내선 안 돼. 한철민 대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집무실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저놈들에게 그냥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건 너무 자비로운 처사야. 그들이 우리 딸에게 절망을 안겨줬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가장 찬란한 순간에 가장 깊은 절망을 선물해야지. 그들이 훔쳐가려 했던 모든 것을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무대 위에서 산산조각 내줘야 공평하지 않겠소. 김수연 중장은 남편의 말뜻을 깨닫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공개적인 방식의 완벽한 복수였다. 한철민 대장이 몸을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지독할 정도로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내를 향해 마치 저녁 식사 약속을 잡는 것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조만간 열릴 어느 젊은 장교의 진급식에 참석해야 할 것 같군. 며칠 후 X 산악 특공 여단은 평소의 삭막한 분위기와는 달리 이른 아침부터 들뜬 공기로 가득했다. 여단 대강당은 화려한 장식과 축하 화환으로 꾸며졌고 장교들은 말끔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오늘은 바로 백인호 중위의 대위 진급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암벽 등반 평가에서 유일하게 완주에 성공한 그는 이견의 여지 없이 진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강당의 가장 앞자리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백인호 대위가 뻣뻣하게 굳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힐끗힐끗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곧 저 다이아몬드 1개짜리 중위 계급장은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2개짜리 대위 계급장이 번쩍이게 될 터였다. 그는 며칠 전 절벽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한유진. 그 거치적거리던 계집배는 결국 실족 사고로 처리되었다. 실신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살아있을 리 만무했다. 그는 자신의 완전 범죄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는 아버지인 백상훈 대령이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붙잡고 아들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다. 허허, 보십시오. 내 아들이지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험한 아침뽕을 단독으로 완주해내다니 역시 피는 못 속인다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여단장님. 정말 훌륭한 아들님을 두셨습니다. 아첨꾼 장교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쏟아냈다. 백상훈 부자에게 오늘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패의 왕국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만천하에 과시하는 대관식과도 같았다. 강당 안은 축하와 웃음소리 그리고 아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도 이 화려한 축제가 곧 피비린내 나는 처형식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마침내 진격식 시작 시단이 되었다.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함께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여단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백상훈 대령은 단상 위로 올라가 헛기침을 몇 번 한 뒤 준비해온 연설문을 읽어내려갔다. 자랑스러운 X 산악 특공 여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여단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인재 백인호 대위의 탄생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백인호 대위는 평소 투철한 군인 정신과 탁월한 그의 상투적인 축사가 지루하게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조용하던 강당의 뒷문이 마치 폭발이라도 일어난 듯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2명의 군인이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강당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2사람이었다. 한 명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대장 한철민, 다른 한 명은 육군사관학교장 중장 김수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화려하고 위험 있는 예복을 갖춰 입었다. 한철민 대장의 어깨 위에서는 4개의 별이, 김수현 중장의 어깨 위에서는 3개의 별이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들의 가슴에는 평생을 조국에 헌신한 군인만이 달 수 있는 무수한 훈장들이 번쩍였다. 2사람은 군인이라는 존재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다. 단상 위에서 축사를 하던 백상훈 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육군 참모총장과 육사교장이 일개 대위 진즉식에 예고도 없이 나타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당 안의 모든 장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칼 같은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중! 우레와 같은 경례 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하지만 한철민 대장과 김수현 중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도 않은 채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단상을 쏘아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하지만 위협적인 발걸음으로 강당의 중앙 통로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또각, 또각. 그들의 군화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심장을 향해 다가오는 처형인의 발소리처럼 강당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 양옆으로 장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단상 앞에 도착한 한철민 대장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백상훈 대령을 향해 고개만 까딱했다. 계속하시지, 백대령. 좋은 날인데 축사를 마저 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백상훈 대령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마이크를 잡았다. 청장님, 여긴 어쩐 일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님을. 그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평소에 오만하던 여단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철민 대장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단상 아래 앉아있는 백인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백인호는 아버지보다 더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한철민 대장의 눈빛을 마주하자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자네가 오늘 진급하는 백인호 대위인가? 네, 그렇습니다, 총장님. 백인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아주 늠름하고 보기 좋군. 한철민 대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보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살기 어린 미소였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의 탄생을 내 눈으로 직접 축하하고 싶어서였지.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좀 할까 하는데.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늘의 주인공인 백인호 대위가 우리 여단 장병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직접 한번 증명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진급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지. 일종의 축하 이벤트라고 할까. 그의 말이 끝나자 강당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백상훈과 백인호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한철민 대장은 옆에 서 있던 김수현 중장을 향해 눈짓했다. 김수현 중장이 앞으로 나서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육군 참모총장님의 특별 지시다. 지금부터 백인호 대위는 모든 장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산악특공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굵은 로프, 무거운 군장, 그리고 각종 장애물들. 화려했던 진급식장은 순식간에 살벌한 훈련장으로 변해버렸다. 백상훈 대령이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다. 총장님, 이게 지금 무슨 제 아들의 영광스러운 진급식 날,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철민 대장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영광, 진짜 영광은 가짜 실력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증명하는 법이다, 백대령. 자네 아들이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 인재인지 지금부터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도록 하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의 이해를 허락하지 않는 절대자의 선언과도 같았다. 백인호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버렸다. 그의 화려한 대관식은 이제 막 그의 무능함과 거짓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장인한 공개 처형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신을 노려보는 수백 개의 눈동자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지옥의 막이 그의 눈앞에서 천천히 오르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의 갑작스런 축하 이벤트 제안에 강당의 분위기는 혼란과 당혹감으로 가득 찼다. 장교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진급식 날 진급 대상자에게 실기평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은 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에 있는 한철민 대장이었기에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모든 시선은 단상 아래 얼어붙어 있는 백인호에게로 쏠렸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큰 소리를 쳤겠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아버지는 물론 여단장조차 고개 숙여야 하는 절대 권력이 서 있었다. 김수현 중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평가의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 평가는 산악특공대원의 기본 중의 기본, 매듭법이다. 1분 안에 전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8가지 필수 매듭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도록. 헌병 하나가 굵은 로프 한 다발을 백인호의 발 앞에 툭 던져놓았다. 매듭법. 그것은 특공대원에게는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기술이었다. 하지만 백인호에게는 아니었다. 그는 평소 훈련을 게을리하고 이런 기초적인 기술은 아랫사람이나 하는 것이라며 무시해왔다. 시작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백인호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김수현 중장은 대답 대신 손에 든 스톱워치의 시작 버튼을 누를 뿐이었다. 제한 시간 1분, 시작. 백인호는 허둥재둥 로프를 집어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분명 배우기는 배웠지만 손은 그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로프를 이리저리 꼬아보았지만 만들어지는 것은 쓸모없는 매듭덩어리뿐이었다. 장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아니, 저것도 못해? 특공대 장교가 매듭법 하나 제대로 못한다니 말이 돼? 비웃음과 경멸이 섞인 수군거림이 그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1분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시간 다 됐다. 김수현 중장의 냉정한 선언과 함께 백인호는 힘없이 로프를 떨어뜨렸다. 그의 앞에는 정체불명의 매듭 한두 개만이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을 뿐이었다. 완벽한 실패였다. 아버지 백상훈 대령은 차마 아들의 망신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두 번째 평가, 완전 군장 결속 및 착용, 제한시간 3분. 헌병들이 40kg에 육박하는 완전 군장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건 역시 그가 평소 부하들에게 미루던 일이었다. 그는 어깨끈과 결속끈을 구분하지 못해 낑낑거렸고 무게를 이기지 못해 몇 번이나 군장을 떨어뜨렸다. 3분이 지났을 때 그의 군장은 금방이라도 풀어질 것처럼 엉망으로 결속되어 있었다. 평가는 계속되었다. 약도를 보고 지정된 좌표를 찾아내는 독도법 평가에서는 동서남북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고 응급처치 평가에서는 붕대를 감는 순서조차 몰라 허둥댔다. 그의 무능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가 그동안 어떻게 군생활을 해왔는지, 그의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었다. 그의 화려한 진급식은 그의 미천을 탈탈 털어보이는 공개적인 망신주기 현장이 되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정체 모를 공포심에 온몸이 떨렸다. 한철민 대장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막스를 기다리는 연출가처럼 완벽한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마지막 평가만이 남아 있었다. 김수현 중장이 강당 벽에 설치된 실내 암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마지막 평가는 암벽 등반이다. 저기 보이는 가장 어려운 코스를 5분 안에 완등하도록. 암벽.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백인호는 거의 경계를 일으킬 뻔했다. 며칠 전에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마침내 그가 애원하듯 소리쳤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모두 내던진 비굴한 항복 선언이었다. 강당 안은 싸늘한 침묵에 잠겼다. 특공대 장교가 암벽 등반을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수치였다. 바로 그때였다. 한철민 대장이 기다렸다는 듯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래, 못하겠지. 네놈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테니.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그의 말이 끝나긴 무섭게 강당의 뒷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한 명의 여군 장교가 걸어 들어왔다. 왼팔에 붕대를 감고 깁스를 한 채였지만 그 발걸음은 그 어떤 군인보다도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한유진 소위였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실족 사고로 처리되었던 그녀가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이다. 백인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 켰다. 그의 눈이 공포로 극단까지 커졌다. 저 계집애가 왜 살아있어? 백상훈 대령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한유진의 생환, 그리고 참모총장의 갑작스런 방문,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한유진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단상 위 한철민 대장과 김수현 중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오른팔 하나로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소위 한유진, 임무 완수하고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충성!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치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한철민 대장은 딸을 향해 평생 처음으로 따뜻하고 자랑스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김수현 중장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한철민 대장이 다시 백인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백인호 대위, 네가 못하겠다는 그 평가, 여기 한유진 소위가 한번 보여준다고 하는군. 그것도 왼팔 하나를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이야.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유진은 말없이 암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한 손으로 홀드를 잡고 몸을 날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녀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오직 오른팔과 두 다리의 힘만으로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 마리의 흡표범처럼 우아하면서도 폭발적이었다. 붕대를 감은 왼팔은 그저 그녀의 몸에 매달려 있을 뿐 등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했다. 저것은 인간의 몸놀림이 아니었다. 예술이었고 기적이었다. 건강한 두 팔을 가지고도 완등하기 어려운 최고 난도 코스를 그녀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정복해 나가고 있었다. 백인호는 그 광경을 보며 완전히 넋을 잃었다. 한유진이 한 칸 한 칸 위로 올라갈수록 그는 자신의 심장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등반은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고발하는 무언의 시위와도 같았다. 저 작은 여군의 몸 어디에서 저런 힘과 정신력이 나오는 것인가? 그는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마침내 한유진의 손이 암벽의 정상에 닿았다. 그녀는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백인호의 겁에 질린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았지만 백인호는 들을 수 있었다. 네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한유진은 평가 시작 3분 만에 완벽하게 과제를 완수했다. 강당 안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진정한 영웅에게 보내는 순수한 경위였다. 한유진이 로프를 타고 땅으로 내려왔을 때 한철민 대장이 마이크를 잡고 강당 전체에 선언했다. 여기 모든 것이 증명되었다. 누가 진정한 군인이고 누가 이 계급장을 달 자격이 있는지, 누가 이 부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인지. 그는 백인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호랑이처럼 포효했다. 저 가짜를 당장 끌어내라. 백인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의 화려했던 진급식은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유진의 경이로운 시범이 끝나고 강당 안은 흥분과 경유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장교들은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영웅적인 광경에 대해 떠들며 진정한 군인의 모습에 감동하고 있었다. 반면 강당의 한쪽 구석에서는 백인호가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넉나란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눈물과 콧물 그리고 절망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백상훈 대령은 사색이 된 얼굴로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다. 그는 아들의 몰락보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아들의 진급식을 망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왕국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한철민 대장 앞에 엎드리다시피 애원했다. 총장님,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평생을 군에 바친 저의 명예를 걸고. 그가 명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옆에 서 있던 김수현 중장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백상훈의 말을 얼음처럼 차갑게 끊었다. 명예!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명예라는 단어를 올려? 니놈 같은 부패한 군인에게는 과분한 단어다. 그녀는 백상훈을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본 뒤 강당 전체를 향해 외쳤다. 주목! 지금부터 X 산악특공여단의 진짜 실태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다. 모두들 눈과 귀를 똑똑히 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확인하도록.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당 전면에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장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첫 번째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X여단 인사비리 관련 증거자료라는 제목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한유진이 목숨을 걸고 빼돌렸던 조작된 근무평정 서류와 인사기록 카드들이 하나씩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실력 있는 장교들의 점수는 의도적으로 깎여 있었고 백인호를 비롯한 특권층 자제들의 점수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모든 조작된 서류의 최종 결제란에는 백상훈 대령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토록 신뢰했던 여단장의 민낯이다. 능력과 실력이 아닌 돈과 연줄로 진급을 결정해온 부패의 증거다. 김수현 중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교들 사이에서 엄청난 동요가 일어났다. 자신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부당한 평가와 좌절의 이유가 바로 저것이었음을 깨달은 장교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떠올랐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백상훈 대령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곧이어 화면에 등장한 두 번째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다. 화면에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내역이라는 제목이 뜨고 거대한 계좌 거래 내역서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특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빼돌려진 수억 원의 부대 운영비, 그리고 그 돈이 진급심사 시기를 전후로 누구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가 붉은 선으로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돈의 최종 종착지는 대부분 백상훈 대령과 그의 아들 백인호의 차명 계좌였다. 군인의 명예를 돈과 바꾼 대가가 바로 이것이다. 부하들의 피와 땀으로 자신의 배를 채운 역겨운 기생충의 모습이란 말이다. 백상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의 왕국이,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김수현 중장은 이 부패의 사슬에 얽혀있던 다른 장교들의 이름과 뇌물 액수를 하나하나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강당 곳곳에서 나지막한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백상훈 부자에게 아첨하며 부스러기를 챙겨 먹던 자들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부패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우의 목숨을 버리는 배신 행위다. 김수현 중장의 목소리가 비장하게 울렸다. 스크린이 잠시 암전되었다가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백인호의 비열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의 파형이었다. 여기서 별 달고 싶어? 깔끔하게 장 3개만 준비해. 훈련 받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 특히 이런 캄캄한 밤 산에서는 말이야. 발 한번 잘못 헛디디면 그냥 가는 거야. 백인호 자신의 목소리로 진급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동료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강당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장교들은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인간으로서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백인호는 귀를 막으며 발버둥쳤다. 아니야, 내가 한 말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의 비명은 곧이어 스크린에 펼쳐진 영상 앞에서 처절한 절규로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며칠 전 아침봉 암벽에서 촬영된 한유진의 헬멧 카메라 영상이었다.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이고 그날의 진실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한유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인호를 구출했다. 그녀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였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했는지 그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몇몇 여군 장교들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가렸다. 마침내 두 사람이 안전한 바위턱에 올라서는 장면이 나왔다. 영상 속 백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한유진. 네가 내 목숨을 살렸어.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그가 쓰레기 같은 인간일지라도 최소한의 인간성은 남아 있을 것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다음 순간 산산조각 났다. 화면 속 백인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악마의 속삭임. 정말 고맙다. 그 말과 함께 그의 군화발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영상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충격을 선사했다. 아! 한유진의 짧은 비명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강당 안은 절대적인 침묵과 충격에 휩싸였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인간의 악의가, 배신이 이렇게 추악하고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자신의 진급을 위해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악마의 모습. 그들은 지금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목격하고 있었다. 화면은 한유진이 나뭇가지에 걸려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장면까지 보여준 뒤 암전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의 증거나 설명은 필요 없었다. 백인호는 더 이상 울부짖지도 발악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유령이야. 저건 유령이야.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연민이 없었다. 오직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갑고 서늘한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했다. 김수현 중장이 마이크를 잡고 이 끔찍한 진실의 보고를 마무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영웅의 진짜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우리 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와 딸 한유진의 곁에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딸의 갇히지 않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어머니로서 그리고 선배 군인으로서 보내는 최고의 위로이자 격려였다. 한철민 대장이 다시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그 어떤 미소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군 전체를 호령하는 총사령관의 서리빨 같은 위엄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당 구석에 끌려 나가기 직전인 백상훈과 백인호를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내 놈들의 화려했던 파티는 이제 끝났다. 한철민 대장의 선고와도 같은 말이 강당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모든 문들이 안쪽으로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하얀 헬멧을 쓴 헌병대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K1A 기관단 총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는 냉철함만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는 육군 중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당 내부를 훑으며 뒤따랐다. 강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축하와 환희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서슬퍼른 총구와 법의 심판을 예고하는 수사관들의 등장으로 인해 차가운 얼음 창고처럼 변해버렸다. 장교들은 자신들이 지금 역사적인 숙청의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숨을 죽인 채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특수임무대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한 상사가 단상 위 한철민 대장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격려했다. 충성! 헌병대 특수임무대 육군 참모총장님의 명령을 받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철민 대장은 고갯짓으로 화답한 뒤 강당 구석에서 넋을 놓고 있는 백상훈과 백인호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저기 있는 저 두 죄인을 가장 먼저 체포하라. 죄목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군 기밀 누설, 그리고 살인 미수다. 명령 접수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4명의 특임 대원이 성난 표범처럼 백상훈 부자에게 달려들었다. 백상훈 대령은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이건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이 부대의 여단장이야! 니놈들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그는 계급으로 헌병들을 찍어 누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참모총장의 직속 명령을 받고 출동한 그들에게 일개 대령의 외침은 모기 소리보다도 미약했다. 헌병들은 거칠게 그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무릎 꿇렸다. 하는 비명과 함께 평생 남을 굴욕의 순간이 그의 군생활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되었다. 백인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인형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그의 눈은 여전히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잠깐! 그들이 끌려나가려는 순간 김수현 중장이 나지막이 그들을 불러세웠다. 그녀는 천천히 백인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 위에 달려있던 아직 채 익숙해지지도 않은 배위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다이아몬드 2개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 계급장은 내 놈 같은 악마가 달 자격이 없는 물건이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본 뒤 바닥에 떨어진 계급장을 군화발로 지그시 짓밟아 버렸다. 빠직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헛된 야망이 산산조각 났다. 백상훈 부자가 끌려나간 뒤에도 숙청은 끝나지 않았다. 중앙수사단의 단장이 단상 위로 올라와 두꺼운 서류 멍치를 펼쳐들었다. 지금부터 여단장 백상훈의 공범자 명단을 호명하겠다. 호명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순순히 수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저항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의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인사참모 김중령. 강당의 앞자리에 앉아있던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의 중령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백상훈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온갖 인사비리를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수사관 2명이 다가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군수참모 박소령, 작전과장 최소령.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강당 곳곳에서 탄식과 함께 죄인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두 백상훈의 부패 카르텔에 속해 진급을 보장받는 대가로 뇌물을 상납하고 온갖 비리를 함께 저질러온 공범들이었다. 평소에는 서로를 위하는 척하며 웃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를 원망과 증오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총 20명에 가까운 장교들이 체포되었다. 여단 지휘부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그들이 모두 체포되어 끌려나가자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정화된 듯한 묘한 안도감이 흘렀다.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낸 듯한 느낌이었다. 모든 체포가 끝난 후 한철민 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더욱 커져 있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군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목격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희망 또한 보았다. 그는 강당 한쪽에 꼿꼿이 서 있는 한유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저기 부러진 팔로 서 있는 한 명의 젊은 장교가 있다. 그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썩어빠진 이 조직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저 군인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군인 정신의 표상이다.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한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의심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허리를 곧게 폈다. 한철민 대장은 연설을 이어갔다. 오늘부로 X산악특공여단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모든 인사 시스템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며 오직 능력과 실력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땀 흘려 노력하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군대를 만들겠다. 나 육군 참모총장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그의 선언에 강당 안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윗사람을 향한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억압받았던 자들이 마침내 되찾은 희망에 보내는 진심 어린 환호였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가 끝난 후 한철민 대장과 김수현 중장은 한유진을 데리고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왔다. 헬리콥터가 기다리는 연병장으로 향하는 길, 김수현 중장이 딸의 붕대를 감은 팔을 안쓰럽게 어루만지며 물었다. 괜찮으냐? 많이 아팠을 텐데.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한유진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 상처는 곧 아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도려낸 저 암덩어리는 그냥 두었다면 군 전체를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상처로 그 암을 제거할 수 있었다면 저는 기쁩니다. 딸의 대견스러운 대답에 김수현 중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헬리콥터에 오르기 전 한철민 대장이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랑스럽다 내 딸. 그리고 고맙다 한소희. 자네 덕분에 우리 군이 다시 한번 바로 설 기회를 얻었다. 아버지의 입에서 처음으로 듣는 한소희라는 호칭. 그것은 딸이 아닌 한 명의 훌륭한 군인 동료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다. 헬리콥터가 거대한 프로펠러 소음과 함께 하늘로 솟아올랐다. 창밖으로 혼란이 수습되고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는 X 산악 특공여단의 모습이 멀어져 갔다. 한유진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오늘의 이 피해 숙청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진정한 정의가 이 땅에 뿌리 내릴 때까지 자신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그녀의 눈은 막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처럼 밝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대한민국 국군 고등군사법원의 법정. 피고인석에는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권세를 자랑하던 백상훈과 백인호, 그리고 그들의 부테카르텔에 속했던 공범자들이 죄수복 차림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패배와 절망,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공포만이 깊게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유진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완벽해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변명의 여지조차 찾지 못했다. 법정 안에는 백인호의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고 대형 스크린에는 그의 추악한 배신이 담긴 헬멧 카메라 영상이 다시 한번 상영되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군 관계자들과 피해 장교들은 다시 한번 치를 떨며 저 악마 부자의 최후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최후 선고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백상훈, 전 X산악 특공여단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부하 장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공정한 인사를 방해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가 인정된다. 또한 아들인 피고인 백인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백상훈은 고개를 떨군 채 부들부들 떨었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그의 인생을 끝장낼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 백상훈에게 징역 20년과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의 몰수를 선고한다. 또한 그의 군인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박탈하는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징역 20년, 불명예 전역, 재산 몰수. 백상훈은 그 자리에 쓰러지듯 고개를 숙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재판장의 시선이 다음으로 백인호에게 향했다. 법정 안의 모든 공기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피고인 백인호, 동료 장교를 상대로 진급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특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해준 전우를 절벽 아래로 밀어 살해하려 한 행위는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다. 재판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백인호를 경멸의 눈으로 쏘아보며 군사법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철퇴를 내려쳤다. 이에 피고인 백인호에게 살인 미수죄를 적용,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백상훈과 마찬가지로 그의 모든 지위를 박탈하는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안 돼. 백인호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25년, 그의 젊음과 인생 전부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썩게 될 것이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지만 헌병들에게 무자비하게 제압당할 뿐이었다. 재판은 계속되었다.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급했던 다른 공범자들 역시 각각의 죄질에 따라 징역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중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을 선고받았다. 부패의 사슬에 얽혀있던 그 누구도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비록 더디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법정을 나서며 한유진은 저 멀리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실리는 백상훈 부자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향해 어떠한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1년 후 피해 숙청이 휩쓸고 지나간 X 산악특공 여단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부패의 상징이었던 백상훈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고 그 자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채워졌다. 더 이상 돈과 연줄이 아닌 오직 땀과 실력만이 장교들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과거 사신의 등줄기라 불리며 배신과 죽음의 무대가 되었던 아침봉 암벽훈련장. 오늘 그곳에서는 젊은 신임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암벽 등반 훈련이 한창이었다. 호흡은 짧게 끊지 말고 길게 유지하도록. 다음 홀드를 잡기 전에는 반드시 3군데 지지점을 확보하는 것을 잊지 마라. 훈련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신뢰감이 넘쳤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2개, 대위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작전 장교가 된 한유진이었다. 그녀의 왼팔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고통의 흔적이 아닌 불의와 싸워 이겨낸 영광의 훈장이었다. 바로 그때 훈련을 받던 한 소위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다. 앗! 짧은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아래로 기울려는 순간 바로 옆에서 함께 오르던 동료 소위가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낚아챘다. 정신 차려, 김소위, 내가 잡아줄 테니 다시 발 디딜 곳을 찾아. 고맙다. 두 젊은 장교는 서로를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함께 정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가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1년 전 바로 저곳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배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서로를 끌어주고 믿어주는 저 모습이야말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녀가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풍경이었다. 그녀가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훈련장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서 2명의 중년 부부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복 차림의 한철민 예비역 대장과 김수현 예비역 중장이었다. 그들은 군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명예롭게 전역하여 이제는 평범한 부모의 시간으로 돌아와 있었다. 우리 딸, 이제는 제법 지휘관의 풍모가 나는군요. 김수형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한철민은 아무 말 없이 굵은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한유진은 문득 언덕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을 발견했다. 그녀는 부모님을 향해 햇살처럼 밝고 건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완벽한 이해와 사랑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한 젊은 군인은 자신의 실력과 신념만으로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녀는 절망의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썩어 빠진 시스템과 마주했을 때 한 개인의 노력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